오늘 첫 소식은 마약 얘기입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고 마약 위험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동네 상가와 심지어 캠핑장에까지 마약이 퍼졌습니다. 최근 8달 동안 적발된 사람만 12,000명. 머지않아 1년에 마약 범죄자 수가 2만 명을 넘길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동남아에서 마약이 넘쳐나 값이 떨어졌고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 한국으로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입니다. 방에서 나온 남성이 뭔가에 취한 듯 비틀거립니다. 뒤따라 나온 여성도 뒤뚱대더니 간신히 자리에 앉습니다. 빨대가 꽂힌 통을 여럿이 주고받습니다. 마약을 술에 타서 돌려 마시는 겁니다. 잠시 뒤 현장을 덮친 경찰들에게 차례차례 연행됩니다. 도심 속 유흥업소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들이 뒤섞여 마약 파티를 하다 적발된 겁니다. 울산의 한 캠핑장, 상의를 벗은 남성이 화단에 뛰어들고 또 다른 일행은 차 문을 연 채 운전을 합니다.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투약하고서 벌인 일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대마를 키우던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구속을 시켰는데 나와가지고 2달만 또 잡힌 친구들도 있고요. 이 추세로 계속 몇 년만 간다면은 2만 명대도 훨씬 넘은 통계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약을 접하는 나이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60%에 가까워졌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독되는 과정은 미끄럼타고 쭉 재밌게 내려가는 과정이라 하면 회복하는 과정은 그 미끄럼틀을 갖다가 겨울러 가는. JTBC 이승환입니다. 목숨을 걸고 마약을 들여오기도 합니다. 한 남성은 집에서 갑자기 숨졌는데 위장에서 엑스터시가 담긴 봉지 200개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삼켜서 국내 밀반입 하는 이른바 보디패커로 추정됩니다. 몸속에서 70개 넘게 터져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주택가 앞 도로를 지납니다. 뒤이어 출동한 구급차의 모습도 보입니다. 119에 동거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 남자 쓰러졌는데 의식상 장애 불가, 구급차가 나갔는데 돌아가신 걸로. 부검 결과 숨진 남성의 위장에서는 엑스터시 한 알이 각각 담긴 봉지 79개가 터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체내에는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온전 한 봉지도 130여 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지 만 하루째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평소 사망자의 집에서 파티가 자주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남자 후배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새 똑같은 일이에요. 경찰은 사망자의 동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마약을 들여온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알지도 못한 채 늪에 빠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준 알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자가 돼가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22살 A씨. 19살에 손을 대기 시작한 마약을 끊은 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담배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형 이거 담배 맞아? 물어봤는데 형이 일단 누워있어. 누워있더니 기분이 엄청 들떠지는 거예요. 좀 안락해지고. 어린 나이에 중독의 늪에 빠진 건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5년 전에 22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라는 클럽을 갔는데 알약 하나를 어떤 형이 주더라고요. 근데 같이 세 번째 클럽에 갔을 때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 형이 저거를 먹고서 정상적으로 말도 하고 춤도 추고 걷기도 하네. 더 강한 약을 찾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필로폰을 하고 망상이 왔어요. 그래서 집 앞에 망치랑 벤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누가 온다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정신병원에 가둔 거예요. 건강이 나빠져도 약을 끊을 순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약을 안 해서 저는 이제 다시는 약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예전에 약을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뒤를 쫓고 있더라고요. 딱 쳐다만 봤어요. 제 눈빛은 마약을 달라는 눈빛이죠.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도 또다시 약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마약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다. 더 연구하고 더 배워서 나오다 보니까 서로한테 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전문가들은 처벌과 재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치료 제어하지 않고 처벌만 하고 사회로 내보낸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재범을 방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재활센터는 전국에 3곳밖에 없어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마약 문제 취재한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세 나라의 접경 지역, 이곳이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모래나 자갈에 붙은 사금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네. 아편과 필로폰의 원료인 양귀비를 길러서 전 세계 마약의 약 25%를 이곳에서 생산해냅니다. 이 코로나로 최근 몇 년 동안 단속이 좀 느슨해진 사이에 이곳 인근 산악지대에서 범죄단체들이 이 필로폰뿐 아니라 신종 합성마약 생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문제는 각 나라들이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국경을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마약을 다른 나라에 팔기 어려워지자 값이 90% 넘게 뚝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국가 간 빗장이 다시 풀리면서 범죄단체들이 이 남아도는 마약을 해외로 팔려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게 마약상들이 판단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관세청에 따르면 밀거래 기준으로 태국에선 3만 원인 필로폰 1g이 한국에선 25만 원, 8배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예. 마약상 입장에선 한국이 한마디로 노른자위인 셈인 건데요. 이렇다 보니 올해 상반기 세간에 적발된 마약 가운데 필로폰의 70%, 합성 대마의 51%는 동남아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붙잡혔습니다. 예전엔 조금씩 들여오려고 했다면 이제는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 번에 많이씩 들여오려고 합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몇 배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양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으려는 마약상들이 어떻게든 단속을 피해 마약을 들여오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항이나 항구에서 누군가 짐을 좀 대신 옮겨달라, 수고비를 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시고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겠지만 어떻게든 잡아내야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주장이 오갔습니까? 정무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 위원장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됐고 결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좀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MBC의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막말이 오갔다면서요? 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인데요. 여야는 최근 MBC의 윤 대통령 관련 보도가 공정했느냐 혹은 편향적이었느냐를 놓고 공방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권성동 의원이 국감도 중 한 발언을 놓고 설전으로 번졌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언 치르지 말고 사회가 잘 보시라고요.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에요. 잘된 발언입니다. 자,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공수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오전 법제처 감사가 좀 길어지면서 여야 공방이 길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감사는 오후 늦은 4시 1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공수처 수사 능력에 대한 논란과 검사들의 입단 사의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구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틀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등 논란이 된 발언으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이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감사장에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전날 자신의 발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3년 전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과거 극우 행보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을 간첩으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성남FC 사건 소식입니다. 두산건설 임원과 토지 용도 변경을 논의했던 당시 성남시 관계자를 JTBC가 만났습니다. 이 인사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준 돈이 용도 변경과 관련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박병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를 상업 용도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성남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JTBC는 두산건설과 소통했던 당시 성남시 공무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정진상이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진상이 만나고부터는 잘 진행되는 걸로 우리가 들었으니까. 두산 관계자에게서 성남FC 후원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상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원금 얘기한다는 건 그때는 FC로 한다 소리 듣고 아 그랬냐고 나는. 두산건설에서 후원금을 주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공공의 시설로 기여하는 공공기여 방식이 있거든요. 후원금이라면 FC라 한다면 시설의 범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야. 당시엔 기부채납 외에 현금은 받지 못하게 돼 있었고 성남FC는 공공시설도 아닌 영미법인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에 나가서도 이런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시 두산건설 임원도 경찰 조사에서 용도 변경을 위해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과 관련한 양측 인사들이 모두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준 돈 50억 원이 용도 변경과 관련이 돼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책실장 측은 용도 변경과 성남FC 광고비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내일 중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내일 중간 발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감사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안보실과 국방부 등 5개 기관에서 총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감사원은 일단 해당 기관들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첩보와 또 부정확한 사실들을 근거로 월북을 속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기에 합참으로부터 조류 방향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월북 의사를 표했다는 첩보가 보고됐는데 이를 토대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국방부가 안보실 지시에 따라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하고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안보실은 이 씨가 피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꽤 클 것 같군요. 맞습니다. 앞서도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치 감사 등의 비판이 컸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결국 전 정권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발표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돈 내놔! 언제가 물 거냐고! 언제가 물 거냐고! 까지 15년이 경과했었어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나 이게 내가 만약 중에 그런 캐시로서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면은. 네, 방금 보신 이 사람은 2014년 황제 노역의 당사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입니다. 당시 탈세와 횡령으로 내야 할 수백억 원의 벌금을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때우려다가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후 뉴질랜드로 떠났던 허 씨가 최근 국내에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1,000억 원 넘는 빚을 못 갚겠다며 면책 소송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허 씨는 뉴질랜드에서 가족 명의로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황제 노역 회장님의 황제 파산,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 요트에서 두 사람이 낚시를 즐깁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부인입니다.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하얀 저택. 뉴질랜드에서 허 씨가 살고 있는 부인 명의의 집입니다. 허 씨가 뉴질랜드로 건너간 건 지난 2010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재계순위 50위권까지 올랐던 대주그룹이 부도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허 씨가 뉴질랜드로 도피한 겁니다. 254억 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허 씨는 2014년 귀국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일당 5억 원 노역으로 대체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벌금 30억 원을 6일 노역으로 대신했고 나머지 224억 원을 현금으로 낸 후 다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허 씨가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 씨는 과거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며 시중은행 등에 1,100억 원가량 채무를 진 상황. 허 씨는 파산에 이어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면책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과연 허 씨는 돈이 없을까? 2018년부터 국내 한 개인 채권자가 허 씨를 상대로 뉴질랜드 법원에 소송을 벌인 재판 기록입니다. 이 재판에서 허 씨는 자신의 아들이 대표인 뉴질랜드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는다고 수입을 공개했습니다. 일주일에 뉴질랜드 달러로 1,800달러,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국의 부채가 1원도 없고 또 급여도 다 주고 세금도 다 밀린 거 내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허 씨가 아들 회사를 직접 경영해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8년 이 회사가 한 시공사와 체결한 합의서에 아들이 아닌 허 씨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재호 씨 사인이 안 들어가면 누구를 막느라고 돈이 지급이 안 돼요. 그분이 오케이 해야만이 돈이 지급돼요. 뉴질랜드 현지에 허 씨 아들이나 부인 등 가족 명의 법인만 수십 곳, 회사 비용으로 호화 생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 씨 부부가 바다 낚시를 위해 타던 요트도 가족 회사 명의로 파악됐습니다. 자녀 소셜미디어엔 친정 찬스로 고가의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렀다는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반면 과거 허 씨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양대금이 사라진 것에 대한 횡령, 배임과 횡령을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배임은 아니다라고 하고 횡령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 허 씨는 대주그룹 부도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1,000억 원대 채권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주에서 성금 받고 미주에서 성금 받고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동산 허 씨는 취재진에게 뉴질랜드 현지에 차명 재산은 없다면서도 가족 명의 회사와 부동산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개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겠다 입니다. 공개를 하고서 뭐가 매칭이 된다면 한국에서 새로이 출발하고 싶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작 허 씨는 이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계속 뉴질랜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허 씨가 귀국하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도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북한이 어제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군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공개해서 알려졌습니다. 놓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 군과 대통령실은 탐지는 했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현무 미사일이 불발된 사고 바로 뒤에 쐈던 미사일 가운데 하나도 신호가 끊겨버렸던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은 이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그렇게 된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에이테크스 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발사한 한 발이 비행 중 신호가 끊겼습니다. 결국 목표 지점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 부대에 떨어진 사고 직후 다른 미사일에서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이를 언론에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무 미사일 사고도 8시간이 지나서야 공개해 늑장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아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며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군은 표적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표적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질 걸 우려해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획기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걸로 전해집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막는 게 확장 억제 전략입니다. 정부는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에 직접 핵을 들여오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에 섭니다. 대신 핵 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절충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도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최근 열린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핵 공유 관련 사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타진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1호 민생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든다며 반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쟁점이 뭔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하명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이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이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쌀값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년 1조 원이 더 들게 되는데 공공비축용 쌀과 직불금까지 고려하면 쌀값 안정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의무화 조치하겠다는 것도 시장에 메시지를 줘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입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법률안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농민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서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도 농촌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다른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농민 여론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내후년 총선을 겨냥해 법안을 밀어붙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농민 표심을 노린 결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농촌을 서서히 죽이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당장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업단체 목소리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양국은 식량 안보 차원의 문제라면서 농민들 입장을 고려해 당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전국의 모든 원전에는 수소 제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 같은 폭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오히려 폭발을 더 키운다는 문제가 그동안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올해 초 했던 최종 실험 결과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씩 불빛이 보입니다. 곧이어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근처 설비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 국산 수소 제거 장치의 실험 영상입니다. 원자로에 사고가 나면 해결료가 녹아내리며 고농도의 수소가 나옵니다. 공기 중에 4% 정도가 되면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에너지에도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수소기체다. 이 장치는 수소 농도를 낮춰 폭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폭발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국내산 장치는 세라믹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이 수소와 반응하면서 떨어져 나온 촉매가 불꽃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지금은 국내에서 가동되는 모든 원전에 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원전 1기당 적게는 21개, 많게는 41개, 전체 747개나 됩니다. 문제가 된 국산은 전체 원전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제품도 일부 달려 있는데 본체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문제가 없습니다. 2019년 독일에 실험을 맡겼을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이 없다고 했고 올해 국내 실험의 최종 결과도 같았지만 나온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불꽃을 내뿜을 수 있는 불량한 수소 제거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장치를 떼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사이클 경기에 베팅하는 경유는 사행 산업인 만큼 정부 기관이 경기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해도 공단 측이 이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륜 경기장은 전국에 3곳, 경기도 광명과 부산, 창원에 있습니다. 이 중 부산과 창원은 지난 6년간 한 번도 도핑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술한 관리 속에 현직 경륜 선수들이 지방 경기장을 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다가 금지 약물을 모르고 투약한 사실을 공단에 알린 한 선수는 지방 경기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공단 측에 한동안 지방 경기만 뛰겠다는 취지로 말했단 겁니다. 실제 A씨는 투약 한 달 뒤인 2월부터 부산과 창원에서 경륜 경기에 계속 출전했고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시점인 4월 말부터 다시 광명으로 돌아와 경기를 뛰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선수로서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핑 테스트는 도핑방지위원회 카다에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경기장이 지자체 소유물이라 허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단이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문제는 경륜의 도핑 징계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경륜의 한 스타 선수가 금지 약물에 적발됐지만 징계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륜의 간판 스타 선수가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수영 스타 순양도 적발된 적이 있는 약물로 심장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진은 어떤 징계를 줄지 논의한 제재위원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의사에게 운동선수라는 걸 밝히고 처방받았다면서 금지 약물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경기력 향상 때문이 아니라 협심증이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던 겁니다. 처음 공단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준에 따라 상정한 처분은 출전 정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사와 기부 활동을 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른 프로 종목 사례를 고려해 출전 정지 6개월이 원칙이란 얘기가 나왔다가 5개월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륜의 도핑 징계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륜의 경우에 베팅을 하는 참여형 스포츠여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재위가 오히려 불공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공단은 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맡긴 뒤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라며 도핑방지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해서 정부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기 때문에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거듭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들이 이미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시험을 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대구시, 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장 앞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라며 반대합니다. 일제고사 시행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강원도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보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하겠지요. 일제고사입니까? 일제고사 아닙니다. 학력 올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이들 성장 진단 평가를 해서 맞춤형으로. 이번 논란은 대통령 발언 직후 시작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수평가란 표현 때문에 일제고사가 부활할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문을 보내 필수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충북에서도 모든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라 하면서 교사의 평가권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회사 대표 뒤에서 피켓 시위를 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당했는데 대법원이 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다만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대표 뒤에 피켓을 든 해고 노동자들이 서 있습니다. 일방적인 인사이동,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표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대화 대신 해고 노동자와 노조 관계자 7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이 홈플러스 건물에 침입했다고 봤습니다.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1인당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형마트는 개방된 건물이고 출입 제한도 하지 않아 건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욕설 등이 없이 요구사항을 외친 건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3년이 흘렀습니다.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들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나 계약 해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의 대외 전략 방침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이고 유일한 경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5년 전 트럼프 정부 때보다 중국에 대한 경계는 더 분명해졌고 북한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줄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현지 시간 12일 공개한 48쪽 분량의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달성할 역량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PRC represents America's most consequential geopolitical challenge.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 펼칠 안보 정책을 집대성한 문건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수정주의 패권국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엔 유일한 경쟁자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Around the world we face rogue regimes, terrorist groups, and rivals like China and Russia that challenge our interests, our economy, and our values. 다만 러시아에 대해선 지역 안보 질서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라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됐다며 위협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불법 핵무기 등을 만드는 소규모 독재 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란 단어는 트럼프 정부에선 17번 등장했지만 이번엔 3번뿐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권의 외교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컴백입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처리되면 소환되는 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감 때 나온 이 어록 때문이죠.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않다니까요. MS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 정확히 두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이사리가 어느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 증언하십니까? 아니 지금 정확히 또 그에 앞서 8년 전에는 피감기관 증인으로도 출석했습니다. 명품 넥타이, 향수를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비용으로 구매하는 등 연구사업비로
축 조의금을 집행하고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개인 비용으로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이은재 전 의원 20대 국회 땐 여러 무리를 빚기도 했었죠. 아니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공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후 21대 총선에선 공천을 받지 못했고 탈당 후 당적을 바꿔 국회 입성을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최근엔 강남구청장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죠. 이랬던 이 전 의원이 연봉 3억여 원을 받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로 최종 낙점이 됐습니다. 다만 건설사 5만여 곳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전 의원 전공이나 의종 활동에서 건설, 금융 분야 이력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사실 현 유대윤 이사장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2017년 임명 당시 논란이 있었죠. 최초로 국회의원 출신이 이제 온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유대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치인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이제 알력 다툼이 있는 거지. 물론 이은재 전 의원이 이사장에 취임을 하려면 다음 달 임시총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전문성, 낙하산 논란 속에서 이 전 의원 과연 컴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전 가수 신혜성 씨가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서울 잠실의 한 다리 위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죠. 당시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술 마신 채로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식당의 주차 직원이 남의 차 키를 줬다던 신 씨 소속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윤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혜성 씨는 그저께 새벽 서울 잠실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습니다. 도난 신고된 차량에 타고 있던 터라 절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신 씨는 강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인이 내린 뒤 대리기사를 보냈고 성남에서 잠실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사건 당일 신 씨의 소속사 측은 주차 직원이 다른 차 열쇠를 줬는데 술에 취해 구별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아니 난 퇴근했는데 나보고 피해받았다고? 10시 10분에 진짜 잡혀요. 아니 안 돼. 결국 소속사의 해명도 혼자 착각해 다른 사람 차를 탔다고 바뀌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미술관 한가운데서 그림을 불태웁니다. 실제 예술 작품은 태워버리고 대신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하는 대체불가 토큰 NFT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놓고 미술계에서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한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방화복을 입고 그림을 불에 태우는 이 남자는 영국의 유명 작가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죽은 상어를 통째로 전시하고 동강냉소를 방부액 속에 넣으면서 개념 미술로 유명해진 허스트가 이번엔 디지털 아트인 NFT 작품을 내놨습니다. 우선 에나멜 물감으로 그린 종이 그림 1만 장을 한 장당 $2,000, 우리 돈 약 28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림을 산 사람은 작품을 실물로 받을지 NFT로 받을지 골라야 합니다. 절반가량인 4,800여 명이 NFT를 선택했고 허스트는 140억 원에 달하는 이들 원본을 불태울 예정입니다. This has to be part of the process to create truly digital artworks. Is to destroy the physical artwork because the two can't exist at the same time. 처음엔 두 종류의 그림 가격이 같았지만 최근엔 종이 그림이 약 1,900만 원에 NFT는 약 9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7월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푸른색 마티니 잔 위에서 불타고 있는 건 멕시코 국민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입니다. 진품이라면 140억 원에 달하는 이 그림을 한 사업가가 NFT로 쪼개 팔겠다며 재로 만들었습니다. It is basically a collectible, unmutable. You cannot change it. It will be always the same.
작년에는 미국 작가 비플이 그린 NFT 작품이 우리 돈으로 780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미술계의 NFT 열풍을 두고 새로운 예술의 형태라는 주장과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일시적 유행이란 시선이 엇갈립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쯤 크게 벌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